이번 시간에는 72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동기 유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재적 동기와 유재적 유인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발된다.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유발, 내적 동기 유발 또는 소위 내발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이렇게 해서 동태적 개념이나 정태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내재적 동기와 유재적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된다. 그렇습니다.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는 높이 잡을수록 좋다. 동기, 어떠한 목표로 향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저수준의 욕구일수록 훨씬 더 강한 것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위해서 물론 목표를 높이 설정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동기 유발의 강도를 높인다는 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긴 틀린 것이 되겠고 조직 성원의 동기 유발은 조직체의 풍토, 조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표 도달은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자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인간관계에 부합하는 관리직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인간관계에 부합하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건강한 퍼스널리티는 타인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상태로 발달한다. 인간은 특수한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율적이며 자기 주도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와 마땅한 것은 누가 시켜서 누구의 지시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과 스스로의 목표 설정을 통해서 이끌어낸다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관리 전략을 이끌어가면 될 겁니다. 만약에 리더십으로 온다면 소위 유희명 리더십을 활용한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의 의욕을 북돋워줄 방안을 강구한다.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유인 체제를 도입한다. 어떤 리더나 관리직이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을 위임한다.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을 위임한다. 구성원 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료제를 강화한다. 라번이 들어가거든 무조건 다 틀린 거죠. 가능한 것은 가나 다가 모두 담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가와 나, 다 중에 여기 이 답안 구성으로 온다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허스버그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을 상정했는다. 동기 유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허스버그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스버그의 동기유생 이론이죠. 허스버그의 동기유생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구충족 이원설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욕구충족 이원설의 개념으로 여기는 만족과 불만족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바로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의 반대말을 불만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만족을 통해서 불만족을 줄인다거나 불만족을 줄임으로써 만족을 높인다라고 착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동기요인과 유생요인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동기요인을 허스버그는 만족요인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유생요인을 불만족 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동기 요인에는 일 자체 관련 요인이나 자기 성장 요인 등을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라 하고 불유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관련 요인. 요인으로서 소위 인적 환경이나 물적 환경, 팀 구성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사무실 설비라든지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인적 물적 환경 관련 요인은 유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동기 유발 요인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동기 유발 요인은 만족 요인으로 자기 성장 관련 요인 또는 일 자체 관련 요인을 말합니다. 이거는 만족 요인, 이건 틀린 것이고 성취감, 이건
동기 유발 요인이고 상사 부하와의 상하 관계, 인간관계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환경 요인이고 직업의 안정성, 이것은 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과 관련이 많은 것은, 관련 있는 설명은 인간은 자연적으로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한다. 바로 인간의 소위 발달 과정이라는 것은 미성숙 수준에서 성숙 수준으로 발달해가고 성숙 수준으로 이갈 때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낮은 수준의 욕구와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또는 엘더퍼의 ERG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성학설의 X 이론형이 있고 성선설의 Y 이론형이 있다. 이것은 맥그리거의 X, Y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은 조직생활에서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기 나오는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되겠습니다. 76번에 보시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중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으로 인적 환경이나 물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을 말합니다. 과업 성취감, 또 수업 능력의 인정, 인간관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적 환경 요인이죠. 위생 요인입니다. 만족 또는 책임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번에 보시면 허스버그가 상정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 중 동기 유발 요인에 관련된 것은 불만족 요인. 77번의 문제를 보니까 77번은 74번과 동일 문제가 되겠네요.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동기위생 이론 중 동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동기 이론은 만족 요인으로서 자기 발전 요인, 과업 또는 일 자체 관련 요인을 말합니다. 성취감, 인정, 책임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적 환경 요인으로서 이건 위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와 위생이라는 두 요인에 집중하여 동기론을 전개하였다.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서지 않아도 되겠지요. 매슬로우 이론과 마찬가지로 쭉 설명해 보시면 동기 요인은 작업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한다. 그렇죠? 동기 요인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본다면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에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위생 요인은 감독, 작업 조건, 대인관계, 임금 등, 즉 인적, 물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을 말합니다. 동기 요인은 일의 내용, 개인의 성취감, 책임 수준 등을 포함한다. 직무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은, 즉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은 별개로 존재한다. 기본 개념 나와 있네요. 자아실현에 의하여 욕구 만족감이 생기고 자아실현의 실패로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자, 이게 바로 함정이고 답이 되겠지요. 자아실현에 의해서 만족감이 생긴다고 해서 그 만족감에 불만족을 줄여준다거나 또는 자아실현의 실패로 인해서 불만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고의 수준의, 높은 수준의 욕구로서 이것은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발전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도를 높이거나 자기 발전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무슨 불만족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에 보시면 동기 위생 요인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위생 요인은 불만족으로서 이는 그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해소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죠. 위생 요인을 충족시켜준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불만족 요인이 줄어들 뿐이다. 왜냐하면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 요인은 동기부여의 필수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이다.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볼 것도 없겠군요. 만족과 불만족,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에 보시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저차원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과 고차원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으로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자, 저차원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은 X이론적 인간관 및 그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서,
또 고차원에 관련된 욕구에 대한 인간관은 Y이론, 성선설에 입각한 Y이론적 인간관과 그에 대한 관리 전략, 맥그리거의 XY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걸 또 같이 다른 걸로 아지리스의 미숙성숙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메슬로우의 저수준의 욕구와 고수준의 욕구, 즉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미숙과 성숙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아지리스의 미숙성숙 이론이죠. 1번은 맥그리거의 XY 이론, 2번은 아지리스의 미숙성숙 이론입니다. 3번 조직 생활에 있어서 불만족과 만족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바로 동기위생이론, 허스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이고, 인간의 욕구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충족시켜간다.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충족시켜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선 상향충족설, 상향충족이라고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번에 보시면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중 조직체에서 개인이 갖는 기대, 수단, 유인과 결합을 수량화하여 과업 수행의 동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브룸의 VIE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룸의 VIE 이론, 이거 아시죠? 과정이론, 동기론 중에 과정이론에는 브룸의 VIE 이론이라든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또 목표 설정 이론 등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 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보상 기대에 의해서 보상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미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수단, 그리고 성과 기대나 보상 기대, 1차 기대나 2차 기대는 기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브룸의 또는 브룸이나 라우러에 의한 기대 이론 또는 VIE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3번에 보시면 다음의 행정조직 원리는, 그 행정조직 원리. 자, 행정조직의 원리는 5개의 원리 생각나시죠? 행정조직의 원리. 행정조직의 원리. 자,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분업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의 바탕을 준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업무 담당자마다 역량이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통솔 범위의 차이를 유한하는 통솔 범위의 원리.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조직의 제1원리라고 문의가 제시하는 조정의 원리. 자, 이렇게 5가지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일사불란한 지시하명 체계를 하나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명령통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84번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둘이면 행정조직의 원리에 무엇에 어긋날 수 있는가? 당연히 일사불란한 이 지시하명 체계가 깨질 수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해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가 너무 심하게 적용되다 보면 지나친 세분화는 업무의 능률성은 높일 수 있으나 조직 전체의 통합성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거대지고 다변화되어가는 이 조직에 있어서 오늘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특히 조정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 통일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문의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에 보시면 장관이 직속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가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솔 범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단답이기 때문에 설명 않고 넘어갑니다. 87번에 보시면 조직,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그러는데,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공식적 직제표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유면적 조직이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굳이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는 밖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불가시적 이런 조직이 불가시적 조직이자 자발적 자연 발생적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조직 목적 달성에 능률을 강조하는 능률의 원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인간적 관계에서 감정의 논리가 강조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자체가 크든 작든 간에 수직적 형태를 보여주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호영호재하는 수평적 조직의 수평적 형태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은 조직 전체의 통합성이나 조직 전체의 능률성, 전체의 뭐냐면 이 전체 체계를 강조한 데 비해서 전체의 질서를 강조한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기들끼리만의 부분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공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인위적 조직으로 제도화된 공식 주범의 바탕 위에 성립하며,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 조직으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립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공식 조직은 유면적이고 가시적인데 비해 비공식 조직은 내면적이고 불가시적이다. 자, 콤마가 빠지다 보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자, 콤마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대개 능률이나 비용의 논리에 의하여 구성되지만 비공식 조직은 감정 논리에 의해서 구성 운영된다. 공식 조직은 조직 일부를 점유하는 부분적 질서인데 비해서 아닙니다. 공식 조직은 조직 전체의 행동 통일을 목표로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기들끼리만 이끌어가는 부분 질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도 역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비교할 때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식 조직은 인위적 조직이고 기계적 조직인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 조직이면서 인간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2, 3, 4, 5는 모두 공식 조직에 대한 비교 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인간적 조직이고 비문서화된 불가시적 존재이고, 이건 소위 자연 발생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9번에 보시면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인간적 분위기를 가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공식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이 너무 활성화되면 오히려 공식 조직 내 파벌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왜곡이라든지 정실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파벌 조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직의 경직성, 또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의 공식화, 2번은 단점이지만 2, 3, 4 모두 공식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0번에 보시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차이점에 관련하여 잘못 기술된 것은, 자, 이것은 87번 문제와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할 수 있지요. 그래서 90번 문제는 87번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91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장, 과장, 팀장에 부합되는 조직 유형은, 이렇게 국장, 과장, 계장, 대리, 주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일사불란한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수직적 구조를 우리는 계층제의 원리라 하고, 그러한 조직의 모습을 수직 조직 또는 개선 조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직 조직이라고 나와 있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직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92번에 보시면 수직 조직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즉 개선 조직, 라인이라고 하는데 개선 조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조직의 원리라든지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설명은 모두 공식 조직이자 수직 조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경비가 절감된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 조직이나 수직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하는데, 비공식 조직은 이와 유사한 말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어떤 말이냐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여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다. 좋습니다. 단일 결정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공식의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동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여기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동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공식 조직, 아니면 또 일부의 막료 조직, 수평 조직이 이에 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군요. 5번 말해도 되겠고, 93번에 보시면 수평 조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평 조직은 일반적으로 스텝해서 막료 조직이라고 합니다. 막료 조직. 그 때문에 공식 조직과는 달리 공식 조직은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조직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이 수직 조직, 개선 조직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막료 조직, 수평 조직은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없이 자문이나 조언 등의 방식으로 조직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막료 조직, 수평 조직이라고 합니다. 업무 간 횡적 조정을 맡는다. 조언, 자문 이런 게 있겠지요.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함께한다. 다 좋습니다. 개선 조직과 가중한 업무 수행에 대해 보조한다. 이건 보조 조직이고 강렬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개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번과 2번일 때 가장이란 단어를 가지고 2번에 우선 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94번에 보시면 수직 조직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수직 조직, 개선 조직, 라인이라고 그랬죠. 업무 간 횡적 조정을 맡는다. 업무 간 횡적 조정을 맡는 것은 이것은 수평 조직에 가까운 조정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수평 조직에 가까운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좀 더 좀 싸납게 말한다면 업무 간 횡적 조정은 분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직 조직의 과중한 업무 수행을 보조한다. 이건 보조 조직이고 조언, 자문의 역할을 한다. 인쇄가 잘못됐군요. 조언,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수평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통제력, 수직적인 지휘 명령 계통. 여기는 두 개씩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리을과 미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5번에 보시면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병리적 현상을 수반한다.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 관료제는 여러 번 다 여러분 노트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관료제는 관료제의 특징과 뭐 장점도 아시겠지만 병리 현상을 가지고 특징으로서 분업, 또 계층제, 또 그러면 합법적 지배, 또 몰 인정성, 또 그런가 하면은 문서주의, 모든 업무 처리 결과는 문서로 남기도록 되어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격과 경력지향.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관료제에서 적어봤던 겁니다. 뭐 장점은 여러분 보시고 단점, 병리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병리현상.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등장을 했었죠. 이 문제점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장점이 두 개 있지만 문제점으로 온다면 여기는 지나친 분업은 조직 내 파벌을 만들 수 있고 할거주의 또는 훈련된 개인적으로서는 훈련된 무능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친 문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이야기하고 레드테이프라는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몰 인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죠? 몰 인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화, 조직 내 비인간화라든지 인간 소유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지나친 문서주의는 비밀주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경력지향인 것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문제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관료제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 노트 정리 때문에 설명하고 적어만 봤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병리적 현상을 수반한다. 거기 보면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료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장점도 있고 일사불란한 업무 처리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으로서 경직성이라는 단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획일주의 맞으면 여기는 획일주의라고 쭉 나와 있는데 관료제 맞으면 획일주의라는 것은 합법적 지배, 일사불란한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거죠. 형식주의, 비밀주의, 또 그런가 하면은 무사주의, 무사안일주의 다 문제점들이군요. 할거주의 다 그렇네요. 다 그렇습니다. 경력에 따른 보상 이것은 병리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고 업무의 정형화 이것도 역시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 현상이 아닌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획일주의라든지 형식주의, 또 비밀주의,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 문제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제, 다음에 시옷번, 이응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6번에 보시면 관료제 특성이 아닌 것은 분업, 전문화, 책임과 권한의 배분. 분업과 전문화라는 것은 분업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책임과 권한의 배분은 계층제 두 번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규칙과 규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합법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몰 인정성 설명했지요. 그리고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모두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앞선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번 역시 96번과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노트 정리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98번에 보시면 관료제의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규칙과 규정, 즉 정해진 대로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합법적 지배는 업무의 통일성이나 업무의 일관성을 보여주지만, 단점으로서는 지나치게 규칙 규정만 준수하다면 본래의 본질적 목적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경력지향의 측면에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있으나, 경력지향은 무사안위를 가져오고 조직을 보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몰 인정성은 장점으로서는 합리성이 증진되거나 효율성, 그야말로 기계같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합리성,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단점으로서는 비인간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9번에 보시면 관료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직무의 조직은 개서제의 원리가 있다는, 이 개서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른 수직적 업무 분담으로 계층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직무 조직은 업무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나눠져 있다. 계층제. 직원은 선발되며 선출되지 않는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적재주에 쓰고, 그리고 합법적 지배에서 시키는 대로한 업무를 처리하면 때가 되면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로 발버갑니다. 직원의 보수는 계층제의 직위에 따라 책정되고 지급된다.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며 인정적 성격이, 이것은 벌써 97번의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습니다. 100번에 보시면 예산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휴게년도 개시일 전까지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헌법적에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휴게년도 개시일 90일 전까지 국회에 이송하면, 국회는 휴게년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휴게년도 개시일 전까지도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정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서 소위 전예산, 그다음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예산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 사후승인은 수정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에 예외가 있지만 그건 예외인 것이지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1번에 보시면 예산관리기법, 또 정리했죠. 품목별 예산, 또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 예산 등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 전략으로 TQM이라든지 또는 PERT 등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산 편성과 목표하는 바를 결합시켜 제한된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예산기법. 잘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시 장단기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자, 이 장단기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장기적 기획과 장기적 플래닝과 단기적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그게 바로 PPBS라고 하는 기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푸는 것이 102번이 되겠는데,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플래닝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버제팅에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결합한 것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합리적, 계량적으로 하려는 예산 제도는 PPBS 기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과 102번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문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3번은 앞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문제군요.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 확인과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전 구성원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동의 목표에 비추어서 세부 사업을 끊임없이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예산 편성이나 관리 운영에
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목표 관리, MBO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번에 보시면 다음의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매 휴계년도마다 다음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평가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다.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매년 새롭게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영기준 예산 ZBB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번은 영기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5번에 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이 활동의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되어지는 프로그램 기획기법으로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주요 세부 목표나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내는 기법은 너무 문장이 길다 보니까 논지가 흐려졌습니다만 모든 목표 달성에 관련된 이 생산 공정이나 활동 과정을 시간으로 변경시킨 계획표로 시간으로 변경시킨 그림 계획표로 가시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퍼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함으로써 사회복지 행정론을 정리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법제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